뉴스. 실거주 의무 폐지, 국토위에 쏠린 눈 해가지고 지제역 자의 뭐 저저 이제 실거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얘기들이 많으신데 쭉 보면 아직 개정된 게 없다. 네. 전매 제한 완화돼서 분양권 팔았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 안 되면 완공 후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건지 헷갈린다. 실거주 의무 폐지되면 청약 시장은 바로 투기판 된다. 입주하기도 전에 팔 거면 분양을 왜 받느냐?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대요. 예, 뭐 쭉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어찌됐든 간에 실거주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세한 거는 이제 그 법 고시문을 봐야 되거든요. 공고문, 보도문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과 그리고 분상제 지역이 아닌 지역과 뭐 이런 차등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어찌됐든 지금 법이 개정된 건 없어요. 그것과 별개로 법이 개정된 건 없기 때문에 실거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여기도 이제 써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청약 당첨일로부터 2년 이내 분양권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인 폭탄 수준이라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이를 완화하게 된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청약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작 실거주 청약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 그 쟁점, 이견이 있다 보니 쉽게 될 것 같진 않아서 예. 뭐 실제로 여기 나온 대로 뭐 당첨되자마자 팔 수 있을 거면은 과연 청약제도가 필요한가? 그냥 다 추첨으로 뽑지, 그죠? 굳이 그 뭐 청약 점수를 쌓고 뭐 하고 실거주 할 것도 아닌데, 예, 그냥 그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된다면 사실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또 내 재산인데 언제 팔고 언제 사든 뭔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아직 바뀐 건 없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소통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4개월째 동결 더 못 낮추는 이유 해가지고 특례 보금자리가 이제 4%대 금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그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3%대 후반으로 대출이 나오거든요. 물론 변동금리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변동금리로 3% 후반대를 받을 거냐 큰 차이가 없다면은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유리하거든요. 고정으로다가 가다가 뭐 언제든지 갈아타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변동금리라는 거는 지금처럼 금리 상승이 멈췄지만 멈춰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어찌됐든 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이유가 됐건 간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뭐 1% 이상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조금 더 유리하니까 뭐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 못 낮추는지 뭐 그건 은행 일인 거고 그건 은행 일인 거고 우리처럼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대출로 할 거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할 거냐 해서 고민은 금리가 싼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데 앞으로 시장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 라는 걸 가정하고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른다 라는 걸 가정까지 하고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뭐 금리는 더 이상 안 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1.75포인트까지 차이가 난 적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처방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근데 그 금리를 올려서 항생제를 과다 투입하게 되면 쇼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라든가 튼튼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외화나 뭐 이런 게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뭐 삼성전자 주식이 뭐 요즘 다시 신고가 찍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게 이제 경제인데 뭐 어찌됐든 그런 거 저런 거 싹싹 치우고 집을 살 때 필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특례 보금자리론과 일반인데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거는 이제 넣어보고 많이 주는 데가 유리하고 싼 데가 유리하다 그쪽으로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가계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국가가 됐대요.
이거는 98년도, 2007년도, 8년도 뭐 이때도 이제 계속해서 가계부채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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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작살난다,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 뭐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기사까지도 제가 찾아서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를 더 불안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예, 그리고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 결단력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이제 차이가 발생되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어찌됐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랑 말랑 한다라면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할까? 물론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 웬만하면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예, 어찌됐든 가계부채 얘기가 또 나왔고, 가계부채가 이제 그 자영업자 부채, 일반 그 자영업자 부채까지 연결돼 있는데 그게 이제 사상 최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증가하는 거를 억누르러서 그 억누른 상태로 쭉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조금 완만하게 줄이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갑자기 줄이려고, 예, 다시 예전 수준으로 낮추려고, 이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던 거를 줄여서 결국 요 평균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평균을. 너무 여기가 이제 올라갔으니 요거를 조금 몇 년 동안 줄여서 평균을 맞추고, 이 평균을 맞추는 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조금씩 올려서 일반 가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늘려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물건값이 먼저 올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예, 물건값이 올랐는데 소득은 안 올랐죠. 연봉 협상은 1년에 한 번 하니까. 물론 그리고 최저시급 협상도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러니까 물건값은 그때 뭐 3개월에 한 번이건 6개월에 한 번이건 간에 올라요. 10%건 20%건 30%건 올라갑니다. 예, 근데 내 월급은 그대로야. 예, 그러니까는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우깡 한 봉지가 1,000원이었던 게 1,100원이 됐는데 양이 늘어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양을 줄였겠죠. 1,000원을 유지하려면. 예. 근데 내가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거, 뭐 휘발유로 따지면은 뭐 옛날에 몇백 원이었던 게 지금 뭐 1,몇백 원, 2,000원까지도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예. 돈의 요 화폐, 예. 이 종이로 적혀 있는 이 신용이라는 게 변동이 생긴 거는 뭐다? 그 가치만 오르락 내리락 한 건데 결국은 이 총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늘어날 거다. 예, 그게 문제인 거죠. 미국이 뭐 부채 한도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뭐 망하네 마네. 자기네들이 자기 살을 계속 깎아먹고 있어요. 미국이. 달러 패권이라는 거가 굉장히 큰 힘인데 지들끼리 또 거기서도 뭐 아웅다웅 하면서 지 얼굴에 침 뱉어 가면서 결국은 그 달러에 대한 신뢰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어려운 얘기는 어쨌든 뭐 조금 빼더라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예, 화폐의 가치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그 실물 자산 가치는 위치가 좋은 데서는 꾸준히 받쳐주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뭐 뒤에 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인구 증가 탑5 지역의 공통점 보니 신도시 조성 활발 해가지고 5월 17일 날 나온 건데, 여기 이제 평택이 들어가죠. 예. 21년도에 56만 4천 명이었는데 22년도에 57만 8천 명에서 총 증가가 14,241명이 증가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14,00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요게 단순히 나누기를 해도 알 수 있어요. 세 가구라고 할까요? 그러면 3, 4, 12. 예. 3, 4, 12에서 한 대략 4,000명. 예, 4천의 집이 필요한 거잖아. 3명이 살 수 있는, 예, 거주주택이 4,000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죠? 근데 이게 1년마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직 인구가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뭐 현장 인력이 뭐 일부 빠졌네 뭐 하네 해가지고 실제로 뭐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이 줄어든 게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제가 고덕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에 거주하려고 들어오는 젊은 인구나 뭐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전입을 옮기고 있는 이유는, 주된 이유는 결국 일자리고요. 그 일자리는 삼성과 그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진이 산업단지, 그리고 안중에 있는 자동차 산업단지 등등등, 수출 산업단지 등등등, 평택에 이 엄청나게 있는 이 그 일자리들로 인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엄마 아빠 왔다면 이제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고 평택으로 아예 이주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1년에 4,000가구씩. 숫자로는 14,000명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심각한 타격은 없겠지만,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상가 주택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특정 그 뭐 이런 그 세를 받아야 되는 다가구 건물이라든가, 이런 다세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수요가 빠지면서 그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총 10집밖에 없는데 11명이 오면은 한 명으로 인해서 가격이 전체가 다 뛰는 것처럼, 지금은 10개에서 20개가 됐는데 오히려 20명이 아니라 10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방 10개가 남으니까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이 현상인데, 평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지어는 서울 웬만한 지역보다도 월세가 비쌉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 30만 원이에요. 평당, 전용 평당 월세가. 웬만한 매출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서울에 진짜 핫한데 이런 데의 월세보다도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근데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매출이 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 국한된 얘기고요. 대부분은 이제 평택의 이제 그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서 이제 뭔가 좀 차이는 발생합니다. 월세는 공실도 많고 감안하셔야 돼요.